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뉴스들을 보면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기사도 별로 이렇게 눈길이 확 가는 기사가 이렇게 매력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걸을까 하다가 몇 가지 꼭지만 좀 찍어서 읽어보고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06년 2월 이래 역대 최대치의 부동산 거래량이 2020년 2월에 나왔습니다. 지금 2020년 3월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른데요. 2월까지는 확실히 지금과 조금 분위기가 달랐죠.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풍선 효과에 대한 기사들 엄청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자, 2020년 2월 달에 11만 5,264건이 거래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3,444건에 비해서 165.3%나 증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1216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220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발 영향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었느냐? 글쎄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1.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규제가 풀린 지방 지역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12.16 대책, 그 다음에 220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전역에 풍선 효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까지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풍선 효과가 수도권 전역 또는 지방으로 퍼진 영향도 있다고 생각돼요. 덜 오른 지역들 가서 쫓아가서 좀 먹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거래량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3월 13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서 바뀐 제도가 시행이 되죠. 자금 출처, 신고 의무 등이 강화되기 전에 미리 매수하자라고 하는 매수세들이 먼저 움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서 거래량이 폭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건 2월 달까지의 얘기고요. 3월 들어서는 분위기 많이 다른 통계 자료가 나오겠죠.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이후부터는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한풀 꺾인 상황이 감지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주가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공포심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겠죠. 특히나 엊그제 발표 있었던 주택공시 가격 때문에도 더더욱 그렇고요. 일단 2020년 2월에 이 엄청난 거래량은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사에서도 그러잖아요. 2006년 2월 이래 역대 최대치의 거래량이라고 말이죠. 주로 서울보다는 비규제 지역이 많이 있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그만큼 늘었다. 지방도 규제가 풀리면서 또는 심리가 한층 살아나면서 거래량을 더해주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릴 때 경복궁 주변으로 종종 놀러 다녔었거든요. 삼청동이라든가 경복궁 안에 보면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라고 있어서 가면 궁궐 구경도 하지만 그 안에 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가서 화선지에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나무로 만드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데리고 가서 그런 체험 행사 참여하고 그다음 삼청동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오고, 그래서 도심에 사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면서 항상 이 일대를 지나다 보면 광화문의 그 번화한 데를 지나서 경복궁 가는 그쪽에 보면 살짝 좀 되게 한지처럼 한가해지잖아요. 사람도 유동인구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대한항공 땅이었네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 용도가 1종 1반 주거지역이에요. 용적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옆에 궁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도 16m, 되게 낮죠. 16m면. 그래서 개발이 여의치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이 재무구조 개선 대책으로 이 부지를 매각 추진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 땅은 삼성생명으로부터 2008년에 2,900억인가에 사서
보유하고 있었던 땅이래요. 그래서 뭐 여기 호텔 짓는다 어쩐다. 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만약에 좀 풀 수 있다면 규제를 풀어서 개발하는 게 더 이득일 거다, 좋은 방향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매수하는 데가 어디냐? 뭐 일종일반 주거지역에 16m 고도 제한 걸려 있으면 뭐 지을 건 상대적으로 별로 없겠죠. 근데 서울시에서 이 땅을 매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땅 사면 여기다 뭐 안 짓겠죠. 공원 등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만한 뭔가를 만들려고 매수를 추진하는 거겠죠. 진희선 서울시 2부 시장은 18일 대한항공 측과 작년 말부터 부지 매입을 위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고 2022년에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22년이면 좀 시간이 남았네. 예. 이어 대한항공 측과 협의가 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부지 개발 계획은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 입장에서 이런 공간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건 참 반가운 이야기이긴 한데, 기업이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토지를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내놔야 한다는 것을 보니까 현금 흐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양가도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고급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분양가 규제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임대 분양 형태로 해서 민간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 분양 받은 분이 임대료 내면 살다가 나중에 이제 우선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매각했던 나인원 한남이란 단지가 있어요. 한남더일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팔았어요. 이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한남동에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토지 면적이 한 8,529평, 한 8,500평 정도 되는데요. 기사에서 보면 한남 근린공원 토지 보상 비용은 3,400억 원이래요. 이 평당으로 계산하면 3,986만 원, 한 4천만 원 꼴 정도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4천만 원 보상 비용도 아마 이 건설회사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반, 용산구가 반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용산구가 내야 되는 돈 반이 1,700억인데 이 1,700억은 용산구 1년치 예산 5,100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서 청년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보증금만 평당 4,500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에요. 매매가가 아니라 보증금이 평당 4,500만 원. 그런 나인원 한남 등의 고급 주택가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비싼 땅을 사서 청년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이게 좀 별로 아닌가요?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관내에 다른 역세권 토지, 역 가까운데, 지하철 가까운데 또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데 차라리 땅을 사서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요? 그게 윈윈 아닐까요? 아무튼 이 기사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임대주택 대상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도 청년 임대주택 개발은 한남 근린공원 활용법 중 하나로 현재 공원 해제와 한남 지구단위 계획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땅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마포에 정비구역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 정비구역 중에 하나인 공덕 1구역. 여기는 재개발은 아니고요, 재건축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데요. 자, 이 공덕 1구역 재건축 소식입니다. 3월 18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 이것저것 여러 안건들 처리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자료 보긴 했는데 막 부결된 안건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결정된 사항들 중에서, 결정된 내용들 중에서 공덕 1구역 재건축 이야기가 있어서 좀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업 초기 단계는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도 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받았어요. 사실은 올 상반기에 이주도 시작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난 데죠. 근데 기사 내용 보면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첫 반영 이렇게 써졌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정비계획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원래 정비계획은 한 1,100세대 짓는 거였는데 시공사 선정할 때 보통 건설회사들이
뭐 대안설계 또는 특화설계에서 이렇게 제안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GS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움인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을 1121세대 규모로 바꾸고요. 그러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원래 없었던 세입자 보호 조치를 내용에 추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서는 세입자 보호 조치,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 의무가 없어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청이 해야 되는 업무를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대신해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이 해야 될 업무를 민간이 해도 행정청이 했어야 되는 그런 의무들도 그러니까 대신 해라, 이런 게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세입자들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살고 있던 주택이 멸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임대주택을 좀 지으라던가, 또는 이사 나가야 되는 세입자들한테 영업보상비라든가 또는 주거이전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일정 금액 이상 지불하라라든가, 이렇게 원래 행정청이 해야 될 업무들을 조합에다 떠넘겨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재개발 사업은 이게 적용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행정청이 해야 될 걸 대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민간 사업 시행자들, 땅 주인들이 우리 집 낡았으니까 헐고 새로 지을게,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하라는 내용이 강제가 없어요. 공동주택 재건축도 그렇고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똑같이 열악한 동네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로 사업하는 곳에서는 세입자들이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거나 이런 게 되는데, 우리 동네는 집주인들 사업 방식이 재건축이라고 해서 그런 혜택, 세입자 보호지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막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죠. 공덕 1구역 서쪽에 보면 아연 뉴타운이라고 있고, 아연 2구역이란 곳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한 곳인데, 이 아연 2구역에서 이 세입자 이주 문제로 임차인이었던 분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기사화되기도 했었죠. 그러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법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의 세입자 보호 조치 규정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서울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이것저것 발표하기 했었는데요. 즉 그게 적용된 첫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세대수 늘리고 특화나 대안 설계 반영해주는 부분 일부 들어가는 대신에 세입자 대책, 그러니까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와 임대주택 지원 등의 내용들을 서로 딜을 해서 받아서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체 세대수 중에 64가구가 소형주택, 행복주택으로 건립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일부가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형태로 임대료 내면서 SH나 공공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공덕 1구역은 한 5월 정도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겠지만 아마 올 하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 가면 남는 물량들 일반 분양 좀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포구도 이제 새로 분양할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거 분양하면 또 난리 날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시세보다 높게 계산해서 세금 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논현동 거평타운 전용 22.55제곱미터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는 1억 1,8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서 사장님 여기 오피스텔 매매 물건 있어요 했더니 전용 22.55짜리가 1억 1,800에 매물 나온 게 있어요 라고 해서 그걸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살려고 가서 봤더니 구청에서 이게 실제 거래는 1억 1,800에 하시는 거지만요, 취득세는 1억 2,600 기준으로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실제 돈 주는 게 1억 1,800인데 왜 1억 2,600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나요? 라고 그랬더니 이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이 1억 2,6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내가 1억 1,800 주고 사는 건데 내가 사는 실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해달라고 경정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절 이유는 뭐냐면, 거래 신고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과표로 한다는 지방세법 제10조 1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거래가보다
시가 표준액이 높으면 시가 표준액대로 취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해놨느냐? 지금은 뭐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다운 계약서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라고 주장하는 그 가격이 다운 계약서인지 아닌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게 반영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죠.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표준액 자체가 실가보다 높으니까 재산세도 당연히 실가보다 높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년 보유세도 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14년 전 정도에 했었는데요. 공시지가가 당시에 평당 한 2,200 정도 되는 건물을 평당 1,500 정도에 거래하면서 매수는 평당 1,5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가 표준액이 평당 2,200 정도 토지가 되다 보니까 취득세는 2,200 기준으로 냈어요. 구청 가서 이거 1,500을 내달라고 하니까 똑같은 이유로 거절돼서 오히려 취득세를 더 내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당시에 뭐 제가 매수했던 건 아니고 그 해당 거래에 관여했었는데, 주택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토지라든가 건물에서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해당 사례도 오피스텔이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오피스텔도 좀 되게 낡은 오피스텔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억 1,800밖에 안 하지. 제가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번성했었던, 근데 지금은 뭐 상권이 무너졌거나 해서 예전 같지 못한 그런 상권이나 그런 지역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니까 공시지가는 되게 높았는데 이후에 이 지역을 지탱해주는 산업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무너져 내리면서 임대료 등도 함께 무너지니까 시가는 낮아진 거죠. 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다시 확 좋아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으면 토지 가격은 유지가 되는데, 그런 요인이 없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왕왕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마 지방에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봤던 사례는 서울이고요. 기사에서의 사례도 서울의 오피스텔, 좀 연차가 있어 보이는 오피스텔이잖아요. 상권 무너진 집합 건물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풋풋.